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떠났고 중국의 시진핑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CEO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HBM, 배터리, 반도체. 세계의 심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뛰고 있죠. 트럼프는 관세로 싸웠지만 한국은 기술로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교과서를 한국이 쓰고 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0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데이빗 리처드슨입니다. MIT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백악관에서 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국제경제정책을 담당했죠. 4년간 저는 무역협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치는 숫자를 무시한다는 것을. 대통령은 관세율을 결정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저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다시 MIT로 돌아왔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치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주간 저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도 하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화면에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3개의 날짜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날입니다. 중국이 즉각 보복했죠. 저는 그날부터 무역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 4월 이전 월 평균 52억 달러. 4월 이후 월 평균 78억 달러. 50% 증가였습니다. 대중 수출액도 비슷했죠. 월 평균 45억에서 68억으로 역시 50% 증가. 저는 계산했습니다. 6개월간 한국의 총 수출 증가액 약 180억 달러.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죠. 저는 품목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HBM 메모리 4월 대비 430% 증가. 배터리 셀 380% 증가. 반도체 장비 290% 증가. 모두 첨단 기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 디램 가격이었죠. 1월 1.4달러. 9월 6.3달러 450% 상승. 6년 8개월 만에 최고가였습니다. 450%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급 독점의 증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지금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교수님, 서울 오셨다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지금 어디 있어? 강남이요. 30분 후에 카페에서 뵐까요? 오후 3시.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는 제가 직접 정리한 겁니다. 공개 자료지만 이렇게 종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었죠. 4월을 기점으로 급증했어요. 6개월간 270% 증가했고요. 주문 주체는 미국 기업이 84%예요. 엔비디아 43%, 마이크로소프트 18%, 구글 12%. 저는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동안 미국 기업들은 한국 부품을 더 많이 사고 있었던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0% 증가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 양쪽 모두 한국 부품을 더 샀다는 건가? 정확합니다. 그가 새 차트를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디램 가격이 1월에 1.4달러였는데 9월엔 6.3달러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50%요? 네, 6달러를 넘은 건 6년 8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디램 재고는 23일분밖에 안 남았어요. 23일이면 정상 재고의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정상이 6주에서 8주니까요. 사실상 품귀 현상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AI 서버 수요가 폭발했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이 풀가동해도 부족해요.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MIT에서 예측한 수치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했죠. 오차는 3% 미만이었습니다.
제 모델이 정확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한국은 왜 이 부품을 독점할 수 있는 거지? 독점은 아니지만 압도적 우위죠. HBM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95%예요. 배터리는 70%. 그 이유는 기술력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10년간 수천억 달러 쏟아부었지만 한국 수준에 못 미쳐요.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되는데? 최소 5년, 어떤 분야는 10년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구나. 한국의 힘은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기술적 해자였던 거죠. 교수님, 내일 공장 방문 어때요? 제가 섭외할 수 있어요. 어디?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요. 거기서 HBM 만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눈앞에 펼쳐졌죠. 공장장 박진수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이시죠? MIT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공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반도체 제조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이론은 압니다. 하지만 현장은 처음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죠. 수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몇 개가 정상 작동하느냐. 클린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죠. 완전히 무균 상태의 하얀 공간.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99.7% 수율을 유지합니다. 박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1000개 중 997개가 완벽하다는 뜻이죠. 중국은 85%예요. 일본은 92%. 미국은 공장 자체가 거의 없고요. 14.7%포인트 차이네요. 그게 수백억 달러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벽면에 모니터를 봤습니다. 실시간 수율 그래프가 초록불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 초록불이 99.7% 이상이라는 신호예요. 만약 99.5% 아래로 떨어지면 전체 라인이 멈춰요. 단 0.2% 차이로요? 내 반도체는 그런 세계예요. 박 공장장이 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이게 HBM 메모리 칩입니다. 16개 층이 쌓여 있어요. 각 층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절반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쌓아요? 10년의 노하우입니다. 온도는 0.1도 단위로 조절하고 습도는 0.5% 단위로 맞춰요. 저는 작업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경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10년 이상이요. 어떤 사람은 15년. 그럼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겠네요. 박 공장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년은 걸릴 겁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왜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람의 문제예요. 교수님,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이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끈기로 만드는 거예요.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식과 그래프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는 여기 있었죠. 0.001%와 싸우는 사람들. 10년을 한 우물만 파는 장인들. 그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델을 다시 봤죠. 한국 GDP 1.5% 상승 예측.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미중 갈등의 수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파독 광부의 희생이 반도체 엔지니어로 이어지는 대서사였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옛 동료였습니다. 데이빗, 백악관 난리야. 트럼프가 디램 가격 폭등에 화내고 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 기술의 가격표가 4.5배 올랐으니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봐? 경제학자로서 말하면 이건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예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협상력을 갖는지. 트럼프는 정치를 했지만 시장은 경제학을 따랐습니다. 10월 13일 저녁. 저는 서울 중구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였죠.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 학자인 박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얼마만이야? 그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2년? 아니, 3년인가? 지난번 시카고 학회 이후니까. 맞아, 그런데 갑자기 서울은 왜? 전화로는 급하다고만 했잖아. 우리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박사가 커피를 내오며 앉았죠. 수진, 내가 몇 가지 데이터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 정부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무슨 자료? 8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자료. 특히 경제 분야.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 자료는 공개됐어. 근데 왜? 내 가설을 검증해야 해. 트럼프가 그 회담에서 뭘 요구했는지.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책장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이야. 회담 참석자 중 한 명이 정리한 메모인데.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54분간의 회담 내용이 요약돼 있었죠. 트럼프의 요구사항 3가지.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기술 이전.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HBM 제조 기술을 미국에 넘기라는 거였어. 이건 사실상 한국의 핵심 경쟁력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했지. 트럼프 반응은? 회담이 54분 만에 끝났어. 원래 90분 잡혀 있었거든. 프로토콜 시간 빼면 실제 대화는 30분 남짓. 그리고 한국이 거절하자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죠. 수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성명도 안 내고 항의도 안 하고. 왜? 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트럼프가 압박하면 할수록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걸. 그건 어떻게 알았어? 4월부터 데이터를 추적했거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질수록 한국 부품 주문이 늘었어. 우린 조용히 공급을 늘렸어. 저는 제 연구 노트와 비교했습니다. 제 모델과 정확히 일치했죠. 한국 정부는 제가 학술 모델로 예측한 것을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 그럼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상이 아니라 확신이었어. 트럼프는 패턴이 있거든. 요구하고 압박하고 거래하는 패턴. 대응 전략은? 침묵이었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나라야. 우린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집중했어.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경제학으로 말하면 독점적 경쟁 우위를 통한 협상력 극대화였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 시진핑이 11년 만에 한국 온다는데. 같은 이유야.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거든. 저는 파일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21세기 권력의 원천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군사력도 아니고 GDP 규모도 아니고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저는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죠. 리처드슨 교수님 맞으시죠? MIT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그래프를 꺼냈습니다. 제가 분석한 한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4월부터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계자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대미 흑자 180억, 대중 흑자 150억. 6개월간 총 330억 달러.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계획된 결과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관계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24년 말부터 우리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어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둘 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로 답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우리 기술 없이는 못 버티는 구조를 만든 거죠. 저는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경제학으로 말하면 이건 양면 독점 전략입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 정확해요. 교수님이라 이해가 빠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HBM, 배터리, 반도체 장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미국은 AI 서버 때문에 필요하고 중국은 제조업 때문에 필요해요. 저는 제 연구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미국 빅테크의 한국 부품 의존도가 평균 52%더군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67%, 애플은 52%, 마이크로소프트는 48%. 중국은 핵심 산업 기준 63%예요. 그럼 양쪽 모두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네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은 4주, 중국은 6주 안에 주요 산업이 멈춰요. 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완벽한 케이스였습니다. 전략적 병목 지점을 장악한 국가의 협상력. 그런데 왜 한국만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못 만드는 이유가 뭐죠? 시간이요, 10년에서 15년의 축적이 필요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 이전 요구는요? 거절했죠. 기술을 넘기는 순간 우리 협상력은 사라져요.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전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율만 올리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대체제를 찾았고 그 대체제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짧은 회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관계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54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고 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떴어요. 그 대가는? 관계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디램 가격이 450% 올랐어요. 한국 기술의 가격표가 4.5배 올라간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경제학 연구의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21세기 권력의 재정의 한국 케이스 스터디.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2025년 10월. 세계는 한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로 세계를 위협했지만 시장은 다른 선택을 했다.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기술을 선택한 것이다. 54분 트럼프가 한국에 준 시간이다. 하지만 그 54분이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디램 가격 450% 상승. 한국 GDP 1.5% 성장 예측.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52% 한국 의존도. 경제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기술적 헤게모니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20세기의 패권은 군사력과 자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21세기의 패권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대한민국에 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 학장이었습니다. 데이빗, 언제 돌아와? 다음 주 세미나 준비해야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답을 여기서 찾았거든요. 학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답?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법. 싸우지 않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한국이 그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항공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월 말 서울행 전용기가 47대. 저는 각 비행기의 승객 명단을 추정했죠. 공개 정보와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가능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애플 CEO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구글 CEO 선다르 피차이, 테슬라 공급망 책임자 AMD 부사장. 저는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회사의 시가총액과 한국 부품 의존도를 입력했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 의존도 67%. 애플 3.5조 달러, 52%. 마이크로소프트 3.2조 달러, 48%. 구글 2.1조 달러, 43%. 총합 11.8조 달러. 이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10% 줄이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평균 15% 하락할 것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증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옛 동료 브라이언이었죠. 그는 벤처캐피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지금 통화 가능해? 시차 생각 안 해? 여긴 새벽 5시야. 미안 근데 이거 진짜 급해. 너 서울에 있다며?
응, 무슨 일인데?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 CEO들이 다 한국 가고 있어. 이번 주에만 12명이야. 왜? HBM 공급 계약 따내려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HBM은 금이야. 없으면 AI 서버 못 만들어. 가격은 3개월 전 대비 350% 올랐어. 그것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50%제 예측보다 높았습니다. 데이빗, 솔직히 물어볼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봐? 이건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야. 한국이 가격 결정권을 100% 갖고 있어. 그럼 우리는 계속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거야? 대안이 없으니까. 중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들어. 미국은 공장 짓기 시작했지만 양산까지 최소 5년. 5년이면 우리 다 죽어. 그게 바로 한국의 협상력이야. 오전 9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발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그 안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경제학과 동료 교수인 제임스 첸. 그는 기술 경제학 전문가였죠. 비행기가 도착했고 제임스가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죠. 제임스. 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데이빗, 너 왜 여기 있어? 너 만나러 커피 한잔 할까?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제임스, 너 왜 한국 왔어? 학기 중인데. 컨퍼런스야. 그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반도체 기술 세미나. 갑자기? 이 시기에? 응, 근데 참석자 명단 보고 깜짝 놀랐어. MIT, 스탠퍼드, 버클리, 칼텍에서 다 왔더라고. 주제는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히 HBM 관련해서.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발표자 명단에 삼성, SK, 마이크론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임스, 이거 학술 세미나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건 기술 시연회야. 한국이 실리콘밸리한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제임스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전부 실제 응용 기술이네. 타이밍도 절묘해. 트럼프가 경주회의 불참한다고 선언한 직후에 이 세미나를 열었어. 너 생각엔 의도가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트럼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기술로 소통한다고. 오후 2시. 저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를 따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컨퍼런스 홀은 만석이었습니다. 약 300명의 참석자. 절반은 학자, 절반은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HBM 세대별 성능 비교였죠.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HBM4 양산을 시작합니다. 대역폭은 현재의 2배. 전력 효율은 40% 개선. 홀이 술렁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저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발표하는 거겠죠. 다음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연구소장이었죠. 그는 더 놀라운 수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HBM3 12단 제품의 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5월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고요. 400%.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 수준의 증산이었죠. 휴식 시간에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아? 기술 발표회 아니야? 아니, 이건 시장 지배 선언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말하고 있어. 우리가 공급을 통제한다고. 너희가 필요한 만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제임스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 임원들이 온 거구나. 맞아, 그들은 계약서를 쥐고 왔어. 제발 우리한테도 팔아달라고. 세미나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홀 한쪽에 서서 관찰했죠. 삼성과 SK 임원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한 삼성 임원이 영어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물량은 이미 다 배정됐습니다. 내년 1분기 물량은 다음 달에 협의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간청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추가로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뒤바뀐 권력 관계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문을 두드렸죠.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한국 기업에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오늘 나는 시장이 내린 판결을 목격했다. 300명의 학자와 기업인이 서울에 모였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공급을 구걸하러 온 것이다. 내년 상반기 양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54분을 줬다. 하지만 시장은 한국에 영원을 주고 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 학장이었습니다. 데이빗, 내 세미나 다음 주인데 준비됐어? 주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뭐로? 21세기 기술 패권의 이동 한국 케이스 스터디. 학장이 답했습니다. 흥미롭네, 기대하겠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메일이 있었죠. 발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신 전직 자문위원 1동. 제목 긴급 의견 요청 반도체 공급망 위기.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6개월간 450%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직 자문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는 회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멈췄죠. 이건 이메일로 답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사무국장 제니퍼에게. 제니퍼, 데이빗이야. 데이빗, 지금 어디야? 서울. 서울? 그녀가 놀랐습니다. 거기는 왜? 그게 너희가 보낸 메일 때문에 설명하려고 전화했어. 디램 가격 말이야. 우리 완전 패닉 상태야. 그럴만해. 근데 제니퍼,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건 구조적 문제야.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5년 걸려. 5년? 제니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찾았어? 응, 근데 트럼프가 좋아할 답은 아니야. 뭔데? 한국과 협력하는 거야, 압박이 아니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말을 백악관에서 하면 데이빗 너 다시는 못 들어와. 알아, 그래서 사임했잖아. 오후 2시. 저는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경제학과 김태훈 교수와 약속이 있었죠. 김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2023년 논문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논문이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어떤 의미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 가설은 이겁니다. 21세기 무역전쟁은 관세가 아니라 기술 독점으로 승패가 갈린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김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이 독점을 이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교수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그는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죠. 1990년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 일본을 추격. 2000년대 디램 시장 1위 달성. 기술 투자 확대. 2010년대 3D 낸드, HBM 개발. 기술 격차 벌리기 시작. 2020년대 AI 시대 도래. 한국 기술이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음. 그가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35년입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요. 교수님,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죠. 정확합니다. 김 교수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R&D 투자 추이였죠.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예요. 4.8%, 미국은 3.4%. 하지만 미국 GDP가 훨씬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액은 미국이 커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반도체에 집중했어요. 미국은 분산시켰고요. 전략적 집중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김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어요. 삼성이 투자하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했죠. 미국도 칩스법으로 비슷하게 하려는데요. 10년 늦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의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시작하면 2060년입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요. 왜죠? 따라잡는 동안 한국은 계속 앞서가니까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제 논문의 결론이 맞았습니다. 기술 격차는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지 좁혀지지 않죠. 그런데 교수님, 트럼프는 왜 8월에 한국한테 54분밖에 안 줬을까요? 오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없이는 못 삽니다. 최소한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의 제니퍼였습니다. 데이빗, 큰일 났어. 뭔데? 트럼프가 회의에서 폭발했대. 디램 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예상했어. 근데 들어봐, 그가 한국한테 전화하라고 했대. 가격 내리라고 압박하라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나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근데 트럼프는 진심이야. 제니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왜? 한국이 공급 줄이면 미국 데이터 센터가 멈춰. 재고가 4주밖에 안 남았어. 4주? 확실해? 내가 직접 데이터 확인했어. 그리고 제니퍼, 한국은 지금 협상 카드를 쥐고 있어. 압박하면 역효과만 나. 그럼 어떻게 해? 협력해 대등한 파트너로. 트럼프가 그럴 리 없잖아. 그럼 미국 경제가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저도 트럼프의 오만에 동조했었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미 반도체 협력 전략 제안. 요약 현재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구조적 의존 상태에 있다. 디램 가격 450% 상승은 이 의존도를 반영한 것이다. 압박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제안.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 공동 R&D 투자 확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협력.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예상 효과. 단기 가격 안정화. 중기 공급망 안정성 확보. 장기 미국 자체 생산 능력 구축.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백악관에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대신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MIT 세미나 발표 자료였죠. 제목 21세기 기술 패권, 한국은 어떻게 중심이 됐는가. 저는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독점에 투자한 시간 35년. 미국 빅테크의 한국 부품 의존도 52%. 전 세계 디램 재고 23일분. 디램 가격 상승률 450%. 압박은 역효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 기술 독점은 새로운 권력.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론 21세기는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 한국은 35년간 조용히 그 기술을 쌓았다. 트럼프는 54분으로 그것을 무시했다. 시장은 한국을 선택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 경제학자로 살면서 저는 수많은 이론을 배웠습니다. 비교우이론, 핵셔올린 모형, 전략적 무역정책. 하지만 이번 주 서울에서 배운 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죠. 21세기 경제전쟁의 변수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변수는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한국은 35년간 바로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데이빗, 트럼프가 경주회의 불참한대. CEO 서밋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온대. 이거 완전 외교적 모욕 아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욕이 아니야 계산착오지. 그는 한국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야. 54분의 대가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커질 거야. 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스턴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록들, 노트, 자료, 명함, 그리고 제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들. 오후 3시. 저는 마지막으로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웨이였습니다. 데이빗, 내일 떠난다며? 응, 아침 일찍.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세. 경제학자로서 말일세.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변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 않나? 뭐? 한국의 위치 말일세. 여기가 중심이라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건 확실해.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리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겠군. 그럼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지. 경제학자로서.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인한 사실들. 한국의 기술적 독점 HBM 95%, 배터리 70%, 미국 의존도 빅테크 평균 52%, 중국 의존도 핵심 산업 63%, 디램 가격 450% 상승, 글로벌 재고 23일분, 한국 GDP 성장 예측 1.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트럼프가 준 시간 54분. 한국이 쌓은 시간 35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남산 아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김준호가 추천한 곳이었죠.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GDP, 무역수지, 관세율.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죠. 그 공장이 99.7% 수율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산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서울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의 의미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의 인간.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만들어지는 현장.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MIT 학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데이빗, 다음 주 세미나 기대하고 있네. 학생들이 벌써부터 궁금해하더군. 자니가 서울에서 뭘 발견했는지. 저는 발견했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의 법칙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가치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35년이 걸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 기술 패권의 경제학 대한민국 케이스 스터디. 하지만 저는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완성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이면 저는 떠납니다. MIT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평범한 경제학자의 일상으로. 하지만 세계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올 것이고 에이펙 회의가 열릴 것이고 트럼프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것만은 확신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서울 나는 오늘 깨달았다. 경제학은 과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진핑이 무엇을 얻어갈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시장은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바꾸는 데는 54분이 아니라 35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트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지만 이 도시가 보여준 교훈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가장 조용한 혁명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가장 필요한 존재가 가장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인천공항. 저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설을 검증하러 왔었죠. 지금 저는 답을 갖고 떠납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CNN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주 에이펙 본회의 불참 확정. CEO 서밋만 참석 후 즉시 귀국 예정.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본회의를 불참하는 첫 사례입니다. 백악관은 더 중요한 국내 일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일정.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압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 경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죠. 제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았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출장이세요? 네, MIT에서 왔습니다. 교수님이신가 보네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반도체 회사 다니죠. 여기는 무슨 일로? HBM 공급 계약 협상이요. 3일 동안 미팅했는데 어렵더군요. 어떻게요? 한국 회사들이 우위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못 받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대비 300%요. 그것도 물량 보장 없이 300%.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제 예측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서울에? 연구 때문입니다. 기술 무역에 대한. 그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요. 하지만 이건 동맹 아닙니까?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맹은 정치고 비즈니스는 경제입니다. 두 개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땅이 세계 경제에서 갖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MIT 세미나 발표를 최종 정리해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숫자들, 만남들, 깨달음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MIT에서 할 때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 저는 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경제학자가 배운 것. 이론은 현장을 이길 수 없다.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35년은 54분으로 무시될 수 없다. 시장은 정치보다 정직하다. 가장 필요한 자가 가장 강하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건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를 건너뛴 것 같았죠. 공항을 나오니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보스턴의 10월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MIT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찰스강, 매사추세츠 애비뉴, 캠퍼스의 건물들.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우편물과 메모들. 학생들의 질문지, 동료 교수들의 메시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떠나온 세계와 돌아온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MIT는 여전히 이론과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현장을 알았습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데이빗, 돌아왔어? 방금 도착했어.
어땠어? 서울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게시였어. 뭐?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지난 일주일이 가장 큰 교훈이었어.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그럼 백악관 사람들한테 브리핑 좀 해줄래? 소용없을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숫자를 안 믿어 자기 직관만 믿으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좋아, 자료 보낼게. 근데 제니퍼, 기대는 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MIT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학생과 교수 앞에서 제 세미나 발표였죠.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21세기 기술 패권 대한민국 케이스 스터디.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일주일간 서울에 있었습니다. 연구 목적이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연구 주제를 넘어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것은 디램 가격 추이입니다. 6개월간 450% 상승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공급 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파독 광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공장장이 보여준 그 사진이었죠. 이 사람은 1972년 독일로 갔습니다. 지하 1500m에서 8년간 석탄을 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그 아들은 지금 99.7% 수율로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꿈입니다. 35년의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54분 vs 35년.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한국 대통령과 54분간 회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는 54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디램 가격 450% 상승. 한국산 부품 주문 270% 증가. 실리콘밸리 CEO들의 서울행.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력과 시간, 그리고 인내입니다. 35년간 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죠.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그리고 단기적 해결책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시지가 있었죠. 학장의 메모였습니다. 훌륭한 세미나였네.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어. 이것을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논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술 논문으로 써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결론을 도출해야 하죠. 하지만 어떻게 파독 광부의 눈물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54분의 모욕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2025년 10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1세기 기술 패권의 본질을 탐구한다. 54분간의 한미 정상회담과 35년간의 기술 투자를 대조하며 경제적 의존도가 어떻게 협상력으로 전환되는지 분석한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너머 서울에서는 세계가 모여들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도착할 것이고 CEO들이 계약서를 들고 있을 것이고 역사가 조용히 방향을 틀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그저 지켜볼 시간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4분은 35년을 이길 수 없다고. 가장 큰 목소리는 가장 필요한 가치를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진짜 혁명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강의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평범한 경제학자의 일상으로.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경제학은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현장은 지금 저 멀리 서울에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년 10월 MIT 나는 돌아왔다. 하지만 내가 떠나온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장은 이미 선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다. 역사는 54분이 아니라 35년으로 쓰인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